행정개혁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진국의 행정개혁인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그 당시 부통령이 고 부통령이었습니다. 고 부통령의 주도하에 NPR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 NPR을 우리가 국정 성과 평가팀이라고 합니다. 이 NPR에 의해서 행정개혁이 출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법이 화면에 있는 GPRA가 됩니다. 그래서 GPRA라고 하는 것은 정부 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 GPRA를 제정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산을 업무 성과와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영국의 최고 가치 정책인데요. 이것은 의무 경쟁 입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 경쟁 입찰제, 또 시장성 테스트, 그리고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영국이 택했던 행정개혁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영국의 그 대처 수상 시절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선 그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책 결정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정책 집행 기능이 있다면 정책 결정 기능은 그대로 두고 이 정책 집행 기능을 분리해서 하나의 책임 운영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런 제도가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의무 경쟁 입찰제가 들어오고요. 또 시장성 테스트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무 경쟁 입찰 제도란 게 뭐냐면요. 이걸 CCT라고 합니다. CCT. 그래서 1980년도에 제정이 된 건데요. 이것은 지방정부의 그 직영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보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만이 공무원들이 직영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서비스의 품질보다는 원가를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00년에 들어오면은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베스트 밸류라고 하는 최고 가치 정책.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비용만의 서비스가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이게 최선이 아니고 품질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밸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걸 중앙정부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하고 그게 일정 수준에 미달이 되면은 그 해당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권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구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최고가치 정책 그리고 그 앞의 의무 경쟁 입찰 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나라가 뉴질랜드가 되겠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뉴질랜드가 했던 행정개혁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급진적인데 밑줄 긋고 별표 2개 하시죠. 급진적인 행정개혁
실시했다. 정리하면 뉴질랜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급진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이걸 뉴질랜드의 경우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게 어느 대통령 시절인가 그것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정보통신부를 폐지를 하고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죠? 어느 시절이죠? 예, 그 대통령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예, 어느 대통령. 세 번째입니다. 부총리제를 부활시킵니다. 부총리제의 부활. 어느 대통령.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됐다. 어느 대통령. 다음에 소방방재청의 신설. 소방방재청의 신설. 어느 대통령.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법제처와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어느 대통령. 그래서 이걸 답을 하실 때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적어보셨죠?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정답도 맞춰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행정개혁인데요. 역대 정부입니다. 첫 번째가 김영삼 정부죠. 문민정부라고 하죠. 1993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군인이 통치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통치하는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 그래서 문민정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을 보면은 우선 작은 정부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밑바탕에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가 하나의 자문기구로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됐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능률성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 법안의 제정을 추진했고요. 이 법률로 이제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2004년부터 시행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공공관리의 경영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간화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관리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도 1999년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기업의 어떤 민영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도입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고요. 또 내무부하고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또 여성부가 신설이 되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여성운동가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죠.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진 게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로 넘어갑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앞에서 했던 작은 정부 대신에 능력 있는 정부,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청을 폐지를 하고요. 2005년도에 폐지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2005년도입니다. 또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분권 개혁을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조직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18부 4처가 15부 2처로 축소가 되는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인력도 대폭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부총리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신설이 되는데 이건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를 통합을 해서 기획재정부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폐지가 되고요. 그러면 국정홍보에 관한 사무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폐지가 되고요.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제처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정부 때는 법제처하고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 오면 다시 차관급으로 조정이 된다. 이것도 잘 혼동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신설이 되고요. 이런 게 이명박 정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신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안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제를 재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처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설치가 되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때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고 소방청하고 해양경찰청이 독립하게 되고요. 박근혜 정부 때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을 되고요. 보건복지부를 복수차관제로 개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차관제 밑줄 긋고 별표 둘입니다. 복수차관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관은 총 몇 개죠? 현재 2022년 현재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국문과외 국문보기 과외산 이렇게 됩니다. 7개입니다. 국문보기 과외산. 자, 국은 국토해양부고요. 문화관광부
체육관광부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렇게 7개입니다. 그래서 공문, 보기, 과외, 산.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문 보기가 어려워서 과외를 받는데 과외는 산에서 받는다. 공문 보기, 과외, 산. 꼭 기억을 하시고요. 2022년도 현재 7개의 부처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신설이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신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유의지문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1777년에 조지 워싱턴은 펜실베니아에서 다음 전투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 이유는 가격을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수물자 가격을 통제했던 데 있었습니다. 가격 통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 고시 가격에 불만을 가진 농부들이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폭등. 이처럼 경제가 법이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소리에서 벌어진 이런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규제의 역설이 되는 거죠. 규제의 역설을 간단히 말한다면 규제의 역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집행되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규제의 역효과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규제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관리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규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 규제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야 바람직한 것이죠. 따라서 4번의 사회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1, 2, 3번, 5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처럼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그 시대순 이런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각 대통령 시절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에 보면 정보통신부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이명박 정부 나에 중앙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화하는 거였죠. 이건 김대중 정부. 다에 보면 부총리제 부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 이관, 이것은 박근혜 정부. 나에 보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오는 노무현 정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이명박 정부, 나는 김대중 정부, 나는 박근혜 정부, 나는 노무현 정부. 시대 순으로 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인데요. 영미의 행정개혁에서는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그 NPR, 앞에서 설명했던 그 NPR의 경우에 NPR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성과와 산출을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와 산출을 위해서는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죠. 따라서 내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 관리에 대한 규제를 혹은 통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고요. 성과와 산출을 위한 권한 위임을 강조했다. 따라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행정개혁, 또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이어서 세 번째,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 허쉬와 블렌차드가 이야기한 것을 좀 설명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국민의 성숙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성숙 수준에 따라서 정부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의 성숙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면 화면에 있는 지시형에서 그 다음 올라가면 설득형, 거기서 더 수준이 올라가면 참여형, 그리고 마지막 위임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성숙도가 매우 낮을 때는 지시합니다. 또 매우 낮을 때는 지시형이고요. 국민의 성숙 수준이 낮으면 설득형이고요. 성숙 수준이 높으면 참여형이고요. 국민의 성숙 수준이 매우 높을 때는 위임형, 이렇게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성숙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위임형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준하고 요 네 가지 유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로써 행정학 이론 강의 전부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설명했던 이 강의 전체를 시간을 내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내가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다음 시간 강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좀 일찍 사이트에 올라가겠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